네, 안녕하세요. 모토래프 신승엽입니다. 신화섭입니다. 네, 카더라는 모토래프 편집 방향과 다른 저희 기자들의 각자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취재나 기사 작성 이후에 느낀 점들을 가볍게 말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자동차 관련 정보나 뉴스, 시승기 등은 모토래프 홈페이지 그리고 모토래프 공식 유튜브에서 확인하시고 저희 카더라는 조금 더 가볍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둘만 나와 있는데요. 이 박홍준 기자는 어떠한 모종의 이유로 일신상의 이유로 몸이 좋지 않고, 권지훈 기자는 오늘 다른 촬영이 있어서 저와 신하석 기자 둘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좀 급하게 마련하게 된 주제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번째 전기차 GV60입니다. GV60. GV60. 첫 번째는 아니고요. G80 전동화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순서상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아, 그렇죠. 첫 전용 전기차죠. 전용 전기차. 전기차로는 두 번째고 전용 전기차로는 이제 첫 번째. 맞습니다. 제가 약간 헷갈렸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두 가지씩 정보 전달부터 하자면 가격을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계약은 10월 6일부터 가능하다고 한데 가격은 이제 세 가지가 공개됐습니다. 뭐가 있죠? 스탠다드 모델 후륜 구동이 5,990만 원, 그리고 스탠다드 모델 사륜 구동이 6,459만 원, 그리고 퍼포먼스 모델이 6,975만 원입니다. 일단 스탠다드와 퍼포먼스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네. 이제 후륜 구동 모델과 사륜 구동 모델 이렇게 그렇죠. 나눌 수 있는데, 스탠다드는 후륜과 사륜 두 가지가 있고 퍼포먼스는 사륜만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라인업을 갖췄는데, 이게 보조금을 생각하면 아마 5,990만 원. 이 후륜 구동, 속이 보이는 가격이죠. 이 후륜 구동 모델 스탠다드가 주력일 것 같아요. 근데 또 요 가격대에 괜찮은 애들 혹은 새롭게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벤츠 EQA도 5,990만 원을 맞췄고, 이 모델 3도 테슬라도 5,990만 원을 맞췄잖아요. 심지어 모델 3는 롱레인지가 5,990만 네. 원이기 때문에 더 저렴한 모델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이랑 좀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일단 그거는 뒤에 가서 좀 이야기를 하고, 이 현대차 그룹에서 앞서 나온 아이오닉 5 EV6랑 비교를 하자면 어때요? 일단은 제네시스 브랜드가 프리미엄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들보다 고급스러운 거를 추구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제네시스가 강조한 게 운전자와 교감입니다. 그게 아이오닉 5나 EV6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오닉 5나 EV6는 운전자랑 교감을 안 하나요? 아이오닉 그렇죠. 교감을 안 하고 덜 하는 거죠. 덜 한다. 네. 제네시스는 더 많이 할 거다.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산, 그러니까 현대 기아 차를 볼 때 많이 보는 게 이 전장, 휠베이스, 이 크기를 많이 보는데, 이 덩치만 보자면 아이오닉 5나 EV6랑 비교를 못 해요. 훨씬 더 작습니다. 컴팩트한 예, 차죠. 컴팩트하기 때문에 이 느낌상 본다면 EQA 모델 3랑 비교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할 것 같고, GV 시리즈 중에서도 크기가 제일 작아요. 이 막내입니다, 전장이. 막내. 예, 전장이 제일 작기 때문에 이 덩치 자체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컴팩트한 차다. 휠베이스는 나름 좀 잘 뽑긴 했어요. 2,900mm이기 때문에 GV70보다 휠베이스는 좀 넓은데 차체가 워낙 좀 작기 때문에 크기로 봤을 때 이 차를 가지고 아이오닉 5를 살까요? 이 차를 살까요?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크기는 고민 대상이 아니고 아마 가격을 제일 많이 고민을 하시겠죠. 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EQA 그리고 모델 3가 경쟁 모델이 될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일단 가격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이제 배터리. 예, 배터리 성능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독특하게도 후륜, 사륜, 퍼포먼스 모델까지 모두 다 동일한 배터리를 넣었어요. 하나로 통일을 해가지고 좀 원가 절감을 하겠다는 그런 규모의 경제? 예. 아무래도 아니면은 또 고급 브랜드니까 예. 배터리가 낮은 버전은 출시하지 않고 아예 높은 버전만 출시하겠다 이런 의중일 수도 있겠고요. 네, 실제로 아이오닉 5에 들어간 두 가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가 58, 그리고 롱레인지가 72.6kWh 이 두 가지 버전인데,
GV60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77.4, 77.4. 네, 77.4가 들어갔어요. 당연히 주행 거리도 이거보다 훨씬 더 길겠죠. 아이오닉 5보다는. 주행 거리는 어떻게 되죠? 스탠다드 후륜 모델, 그러니까 가장 멀리 가는 모델 기준 451km입니다. 19인치 휠이고 아직 뭐 정부 인증은 아니고 현대차 연구소 측정 결과라고 하는데 아이오닉이나 EV6 때도 보니까 대체로 이 수치에 맞춰서 나오더라고요. 네.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네. 사륜은 얼마 정도죠? 사륜 모델은 400km입니다. 예, 400km. 450km, 400km, 451km인데 약간 오차가 해서 네. 450과 400을 갈 수 있고,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이륜, 롱레인지, 그러니까 가장 길게 가는 모델이 429, 그리고 좀 사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했는데 370에서 390, 400을 채 넘기지 못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배터리가 조금 더 큰 걸 쓰니까 주행 거리도 뭐 사륜, 구동 400,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360까지 떨어지긴 한데 퍼포먼스 모델은 워낙 고성능을 지향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살 것 같은 이제 5,990만 원짜리 모델은 450km, 굉장히 긴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테슬라 500km가 넘죠.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500km가 넘기 때문에 테슬라 모델 3를 사실 분들은 확실히 이걸 살 것 같고, EQA보다는 또 잘 나왔어요. EQA, 그러니까 요새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 자체가 주행 거리가 짧다고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예, EQA는 네. 300km, 300km, 306km의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한 150km 차이면은 예, 대전 예,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훨씬 더 뭐 네. 이렇게 300km와 450km, 그러니까 5,990만 원짜리 모델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딱 비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300km와 150km가 어떻게 보면 이제 EQA 절반의 비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EQA가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제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모델 3가 될 것이다. 모델 3는 이제 수급, 이제 물량이 언제 들어오냐 마냐, 배가 들어오냐 마냐. 실제로 지금 무슨 모델이죠? 모델 3 롱레인지 모델이 2022년까지 지금 주문을 안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수급 문제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528km, 500km가 넘는 롱레인지 모델은 네. 수급 문제로 인해서 계약도 받지 않은 상황. 계약도 안 받아요 지금. 네, 2022년 중반부터 계약을 받는데 계약을 받는다고 바로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또 한참 걸려요.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 계약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 뭐 제네시스도 배터리나 반도체의 수급 문제로 인해서 약간의 뭐 출고가 좀 늦춰진다, 미뤄진다 이런 것도 있지만 모델 3도 이제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스탠다드 플러스나 퍼포먼스를 선택해야 되는데,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조금 높은 편, 7천만 원 중반대입니다. 높은 편이고, 스탠다드 플러스는 이제 380km, 그렇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좀 적절하다라고 봐요, 저는. 이 타이밍도 그렇고, 네, 그리고 그 포지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EQA,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의 프리미엄 이미지와 테슬라 모델 3의 멀리 가는 전기차 사이에 딱 포지션을 한 것 같아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포지션의 전기차가 나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엠블럼을 신경 쓰시는 분들은 네, 뭐 EQA를 선택하실 거고, 그렇죠. 나는 하이테크, 뭐 주행 거리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은 모델 3를 선택하시겠지만, 그 둘 사이에서 적정하게 이렇게 5,990만 원 이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좀 잘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제 GV60에서 퍼포먼스 모델이 어떻게 보면 현대차나 기아차의 전기차와 가장 좀 차이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이 퍼포먼스 모델 두 가지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가 부스트, 하나가 이제 드리프트 기능. 근데 어떤 게 되는 거죠? 일단은 스티어링 휠에 부스트 버튼이 있습니다. 색깔이 아주 노랗게 잘 나왔던데 그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약 40kW 정도 순간 출력이 10초 동안 발휘가 더 됩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게 있는데 이 부스트 버튼이 사실 현대차 그룹에 처음 들어간 건 아니에요. N 브랜드의 그렇죠. NGS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NGS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쓰면은 막 1분 정도 휴지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압력을 높여야 되는. 그렇죠. 예. 근데 이
GV60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이 없이 계속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쉴 새 없이 네, 계속 연달아서. 네. 어, 그럴 거면 그냥 40kW를 세게 내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그럴까. 10초보다 더 길게. 네. 뭐 아니면 모드 자체를 부스트 모드로 바꾸면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인데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죠. 모드로 바꿔놓고 깜빡해서 이렇게 계속 그렇게 달리시면 주행 거리가 굉장히 좀 짧아질 거예요. 배터리 아무래도.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0초 단위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렸다라고 하는데 제가 퍼포먼스 모델 뭐 제원을 좀 살펴보니까 출력이나 마력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미 충분합니다. 사실 네. 부스트가 없어도. 저희가 만약에 이 퍼포먼스를 탄다면 거의 일상생활에서는 이 부스트 모드를 쓰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기본적인 출력과 토크도 굉장히 높은 수준. 뭐 출력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를 쓰지 않는 기본 상태에서도 400마력이 훨씬 넘는 435마력입니다. 네. 320kW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심지어 전기차잖아요. 네. 저속에서부터 최대 토크가 나와주기 때문에 435마력을 다 쓰실 수 있는 분도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스트 모드가 없어도 될 것 같은 정도의 성능을 갖췄고 여기 또 하나가 이제 드리프트 기능이잖아요. 이거는 설명도 자세히 없는데 영상에 나왔더라고요. 예. 히든 드리프트 모드라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네. 숨겨져 있는 기능 같은데 이제 구동력 배분이나 제동 제어를 통해서 미끄러지는 모드죠. 일부러 사륜구동인데 적절하게 미끄러지는. 적절하게 예. 보기 좋게 미끄러지는. 네. 그러니까 운전자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각 바퀴의 토크를 제어하고 그런 것들을 자동까지는 아니지만 능동적으로 이렇게 조율을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라는 측면에서도 분명히 챙길 건 좀 챙긴 것 같아요. 그렇죠. 운전의 재미를 추구했던 EV6에도 없는 기능이니까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봐야 될 게 무선 충전. 무선 충전. 이 들어가냐 마냐 카더라로 무선하던 무선 충전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왔어요. 무선 충전이 되긴 합니다. 네, 되는데 사실 수는 없어요. 굉장히 느려요. 네. 굉장히 느리고 이 윤일현 상무가 Q&A를 통해서 내용을 좀 밝혔는데 이 무선 충전은 11kW, 11kW. 이 비접촉 방식이다. 무선이니까 당연히 비접촉일 텐데 그렇죠. 굳이 네. 비접촉이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당장 옵션으로 제공하진 않는다. 일단 할 수는 없어요. 이 4월이 아니죠. 4분기부터 이제 무선 충전 인프라 사업,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쌓은 다음에 이제 할 거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4분기에 공개를 하겠다. 4분기라고 해봤자 10월이잖아요. 내일이에요. 바로 내일이요. 내일 바로 공개를 언제쯤 공개할지 모르겠지만 4분기부터 이 무선 충전이 된다고 하는데 11kW면 완속보다 조금 빠른 수준이에요. 완속이 한 7kW 정도 네. 되나요? 7에서 8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뭐 완속 충전이기 때문에 완속 중에 조금 빠른 완속은 이제 뭐 한 10, 11인데 완속 충전의 기준으로 무선이 되기 때문에 이게 편한데 그렇게 빠르진 않아 가지고 그렇죠. 조금 뭐 어느 정도 속도가 날지 그리고 실제로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는 그 발열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손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11kW가 차가 그대로 받을 수 있을지는 사실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자료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 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무선 충전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충전 부분에서는 혁신이 있을 것 같아요. 집에 차고가 있으신 분은 진짜 그냥 넣어 놓으면은 충전기 물릴 필요 없이 알아서 충전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스마트폰도 그러듯이 나는 분명히 올려놨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충전이 안 맞아요. 됐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터리가 없네?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범위까지 충전을 커버할지 그러네요. 만약에 오차 범위가 있으면 핸드폰으로 뭐 알려준다던가 이런 것들까지도 염두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격과 배터리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둘러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차량의 첫 시작은 네이밍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네이밍 때 굉장히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왜 뭐 전기차랑 구분하지 않느냐 앞으로도 그럴 거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돈코볼케가
답변을 했습니다. 제네시스의 차명은 이제 파워트레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디젤인지 가솔린인지 EV인지 FCV인지 수소연료전지차인지 나와 있지 않다라고 밝혔어요. 이 같은 네이밍 전략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굳이 전기차니 수소연료전지차니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알파벳과 숫자 요거를 주목하겠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어차피 전 차종을 전동화하기로 결정한 만큼 네. 굳이 손대지 않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됐는데 네.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썩 와닿는 해명은 아닙니다. 지금 G80만 하더라도 스포츠 그리고 전동화 모델, 일렉트리파이드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굳이 그냥 네. GV60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럼 G80은 뭔지? 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G80에 대해서는 뭐 과도기적인 건가 싶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겉모습, 외관을 이야기 좀 해볼게요. 외관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이제 제네시스가 발표한 게 이제 브랜드 디자인 정체성, 그러니까 역동적인 우아함을 바탕으로 이 쿠페형 CUV 스타일, 그러니까 스타일 자체는 쿠페형 CUV 스타일인데 고성능의 EV 이미지를 강조했다. 그러니까 쿠페형 CUV 스타일로 고성능 EV 전기차 이미지를 강조했다고 하는데 저는 쿠페형 CUV 스타일이라는 표현에 약간 물음표를 좀 달았어요. 왜죠? 약간 이게 쿠페보다는 그냥 통통한 하대치? 핫했지. 통통한. 통통한에 좀 더 비중. 해치백에서 약간 더 늘린 CUV 느낌? 혹은 뭐 볼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크로스컨트리나 이런 네. 파생 모델들 약간 더 불린 느낌인데 이게 굳이 뭐 CUV다, 쿠페다. 최근에 유행이긴 해요. 유행이긴 하죠. 트렌드고 대세긴 한데 쿠페 느낌은 전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퍼포먼스카 이미지를 강조했다고 하는데 딱 보시면은 그냥 귀여운데? 동글동글하잖아요. 귀여워요. 네. 통통하고. 퍼포먼스카 하면은 되게 얇고 각지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뭐 어쨌든 배우신 분들이 한 디자인이니까. 그렇죠. 저희는 공감을 못했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시트로행 느낌에 좀 난다. 시트로행 프란치 스타일의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하셨는데 하필 또 맨 처음에 공개했던 사진이 쌍파울루 라임이라는 그 형광색이어서 더 그랬죠. 그래서 그 색깔은 진짜 많이 그랬고 네. 지금 이걸로 봐도 약간 그런 시트로행 같은 느낌이 좀 디자인 느낌이 났었어요. 네. 근데 실물로 저희는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실물로 보면 좀 어떨까. 방금 색상 이야기 하셨는데 그 쌍파울로 라인 그리고 뭐 하나 우마 민트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색상 총 11개라고 합니다. 11개나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라임이나 민트 색깔은 약간 불호에 가까워요. 라임 색깔은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왜 굳이 그런 색깔을 선택했냐라고 물어봤었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젊은 이미지를 계속 강제로 주입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네시스 자체가 젊은 브랜드인데 그렇죠. 생긴 지 남들 벤츠나 이런 데 보면 100년 뭐 이러잖아요. 캐딜락 뭐 이런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에 비해서 굉장히 젊은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젊다는 느낌을 계속 강조하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 줄 이 쿼드 램프 그리고 크레스트 그릴을 이제 하단에 배치했다고 하는데 찌부시켜놨어요. 저는 약간의 불호에 가깝습니다. 이것도 불호에 가까운 게 물론 전기차다 보니까 이 부분만 쓴 것 같긴 한데 기존의 크레스트 그릴을 좀 더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공격적인 느낌. GV70의 디자인 느낌이 좀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크림쉘 이렇게 크림쉘 후드가 적용됐습니다. 이건 아이오닉 5에서 적용됐던 디자인이고
이 후드에 기호쉐 패턴을 각인한 새로운 엠블럼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저는 엠블럼 자체는 괜찮은 것 이번에 같아요. 엠블럼 이쁜 것 같고 또 네. 소재가 메탈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지면은 서늘한 그런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 네. 전기차니까 오히려 또 더 서늘하겠죠. 열이 안 나니까. 그리고 이 윈드실드부터 시작해서 요 라인, 여기 크롬 라인이 있어요. 요렇게 삐죽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볼트라고 하더라고요. 볼트. 예, 볼트. 볼트 라인. 크롬 라인 볼트 디에로라고 하는데 네. 저는 순간 기아의 느낌이 났어요. 기아 리어램프 이렇게 삐죽 아, 그렇죠. K5나 K5 케이스 여기 K- 삐죽했던 이렇게 그 느낌이 나서 순간 했다가 크롬으로 하니까 측면의 디자인이니까 좀 다른 느낌이 있고 요 라인에 이어서 특징이 이제 여기 요거 고정형 리어 스포일러. 리어 스포일러가 이렇게 탁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을 이미지를 강조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크롬 라인이랑 리어 스포일러만 봤을 때 그 느낌이 났어요. 비틀. 폭스바겐 비틀. 네, 요 라인 둥그스름한 이 루프 라인과 이 딱 솟아나 있는 고정형 스포일러가 비틀 느낌도 나고 뭐 약간 그런 느낌 났는데 뭐 물론 디자이너 분들의 의도와 다르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요만큼 툭 떼서 여기다 붙여놓은 것 같네.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 사이드 미러 그리고 도어 손잡이가 그 팝업 오토 플러시 방식이죠. 요거는 뭐 테슬라를 통해서 굉장히 익숙해질 거고 벤츠나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하고 있어요. 현대차도 넥소에 넣었었죠. 점점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러한 특징들은 향후에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관에 대한 것 중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게 제네시스를 말할 때 이 라인업의 통일성,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좀 패밀리 디자인을 강조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럼 앞으로 나오는 전기차들은 이 디자인 기조로 계속 가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디자인이 모든 차에 적용된다기보다는 각 차량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사용할 거라 그랬어요. 이 차를 이렇게 디자인한 이유도 기존의 디자인 언어를 사용하면은 이 차의 퍼포먼스가 강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제네시스 네. 제네시스 브랜드의 이야기와 다르게 현대차 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네시스가 아니라 현대차는 각 차량마다 개성을 강조하고 최적화된 디자인을 가져갈 거다. 명칭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제네시스는 반대로 이제 브랜드에 대한 통일감, 뭐 이런 고급감을 강조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 GV60을 시작으로 그 기조가 조금 바뀌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쿼드 램프만 남겨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라면 크레스트 그릴도 사라질 수 있다.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밀려났잖아요. 네, 전기차다 보니까 네. 그릴부를 굉장히 좀 축소시킬 수 있고 사실 뭐 벤츠나 BMW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릴부를 굉장히 좀 줄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네시스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외를 봤으니까 실내로 넘어가자면 제네시스 실내 내장의 철학은 여백의 미거든요. 그렇다고 하던데요. 예. 이것도 여백의 미를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여백이 느껴지시나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만큼 조금 여백 있고 여기 예, 나머지는 다 가득가득 차 있는 느낌인데 예, 지금 핸들 부분 볼 수 있을까요? 핸들 부분 굉장히 화려한 느낌? 화려하고 예. 젊은 디자인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뭐 타원이나 아니면 좀 색상 액센트를 주면서 그래서 여백의 미는 뭐 잘 모르겠지만 화려하다. 화려해요. 화려한 네, 느낌이고 화려합니다. 가장 주목할 게 전자식 변속기. 요 전자식 변속기인데 이게 이제 크리스탈 스피어라고 명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시동이 꺼졌을 때는 요렇게 해서 무드등이 요렇게 들어오고 이제 시동을 키면은 지금 이 기어 다이얼 모양이 네, 나옵니다. 기어 다이얼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꺼졌을 때는 이제 막 그 뭐지?
나이트에서 불 나오는 거 있잖아요. 미러볼. 미러볼. 미러볼 느낌이고 저는 미러볼이 생각났어요. 네. 미러볼 느낌. 고급스러운 미러볼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저는 이게 고장 나면 어떡하지? 야, 이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뭐 끼어 있거나 뭐 그래서 고장이 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뭐 혹시 답변 있나요? 물론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혀서 안 돌아갔을 때 두 번 더 시도한답니다. 움찔움찔 네, 움찔움찔 했는데 아.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그때는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포기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직접 돌리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네. 두둑하면서 고장 나면 어떡하지? 그거를 잘 만들어 놨겠죠? 네. 부드럽게 돌아가게. 예. 이게 약간 이 뭐 수동 조작이 가능하도록 네. 6시 방향으로 돌리면 된다라고 그렇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예, 이렇게. 네. 아,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 손에 어떻게 보면 기름기나 이런 이물질이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네. 근데 기어나 스티어링 휠은 굉장히 많이 만지기 때문에 우리가 핸드폰도 봐도 막 틈 사이에 굉장히 그런 게 뭐 먼지가, 피지라든가 그렇죠. 먼지라든가 땀 이런 것들이 많이 묻는데 뭐 음료라든가 음료 쏟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이게 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고장이 나진 않을 것인가, 이 내구성. 일단은 움직이는 무언가가 들어갔다는 거는 그만큼 고장의 위험을 높이니까요. 네. 움직이는 부분은 다 고장 날 수 있는 거고. 네. 저는 그보다도 지문 묻으면은 닦아야 돼. 화날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지. 뭐 물론 유리 부분은 만질 일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네. 시동을 걸면 돌아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 궁금했던 게 중에 하나가 현대차가 처음으로 이 버튼식 그 기어 노브를 선택했을 때 물론 그 전에 뭐 포드나 다른 데서도 이걸 했지만 현대차에서 이걸 했을 때 국내 소비자들 분 중에 가장 좀 문제가 됐던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드라이브 모드랑 후진 모드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순간적으로 움찔 하시다가 놀라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또 주행 모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어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요. D랑 R이 있잖아요. 네. 이게 R로 바뀌면은 일단은 무드등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운전자의 경고를 해주기 위해. 그리고 여기 햅틱 피드백, 진동 탁탁 느낌이 와가지고 지금이 R로 났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해놨답니다. 이 자체도 돌아가지만 이 햅틱 후진을 했을 때 햅틱도 온다. 네, 햅틱도 아이고, 온다고. 나 진짜 고장 잘 날 것 같은데. 네, 뭔가 모터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많은 거 안 좋아하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여전히 좀 직관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보기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또 이쁘긴 합니다. 그래도. 이게 플로팅 방식이에요. 또 하나가 네. 굉장히 길게 플로팅이 되어 있고 여기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 때 보면 이게 아일랜드 형식이었잖아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죠. 이 부분 공간 자체는 굉장히 좀 잘 살린 듯한 그런 느낌. 뭐 가방이라든가 뭐 서류라든가 간단한 짐들은 요 밑에 둘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가방을 타서 뒤로 안 던져 놔도 된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의 공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요 밑에 부분을 튜닝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요? 아이스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시거잭 연결해서 냉장고 같은 거. 냉장고 같은 거 여기 소형 냉장고, 음료 냉장고를 이렇게 둘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캠핑 가시는 분들이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공간 활용성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요 디스플레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현대차를 볼 때 느꼈지만 이 가운데 베젤 너무 두껍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모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모으면 이 터치하기 힘들려나? 좀 더 모으면은 아무래도 운전대에 가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아니 화면 크기를 좀 키워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답이긴 하죠. 네. 화면 크기를 길게 뽑아버리면 그렇죠. 상관이 없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했던 건지
이제 베젤이 저는 눈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베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화면 크기를 좀 키우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제네시스 브랜드니까. 그렇죠. 제네시스니까. 현대차나 기아차에서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이 제네시스가 경쟁을 하는 그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그런 거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화면을 키우는 방식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라는 것도 있고, 이게 설명 중에 이 클러스터랑 센터 디스플레이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같이 이게 이제 움직이는 통합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글쎄요, 이러한 배치상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이제 극대화된 화려한 계기판이 있으면 너무 정보가 좀 많다는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지금 또 보시면은 계기판 그래픽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예. 뒤에 약간 야경 같은 게 그려져 있고 자동차 네. 있고 설명이랑 속도계까지. 그러니까 이 계기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보는 좀 제한적이라든가 중요한 것만 띄우고, 혹은 이 계기판을 조금 더 이제 옆으로 눕혀서 얇고 길게 뽑았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좀 더 크게 화려하게 해도 될 텐데, 적정 밸런스를 찾는 게 아직은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저 개인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야, 뭐든지 큰 게 좋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좋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의 밸런스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외 이야기할 때 제가 뭐 이 스포일러 때문에 스포일러랑 루프라인은 폭스바겐 비틀 느낌이 좀 나고, 전반적인 디자인 기조는 시트로엔 느낌도 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실내 부분을 좀 보면 실내 디자인 인테리어는 미니 느낌, 미니. 동그라미 뭐 도어의 저 손잡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만약에 이 디스플레이까지 원형이었다면 너무 미니스러운 느낌이 좀 났을 것 같아요. 날개에 달린 엠블럼도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 느낌도 네. 좀 뭔가 미니 느낌도 좀 나고, 이 버튼이 저렇게 배치된 것도 전반적으로 기존 제네시스에서 느낄 수 있던 인테리어의 느낌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 GV60은 기존 제네시스를 좋아하시던 분들과 다른 새로운 고객층을 창출하겠다라는 목적이 보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뭐 약으로 작용할지 도구로 작용할지는 좀 모르겠고,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 GV60에 새롭게 적용된 기술들을 좀 살펴볼까 해요. 이거부터 페이스 커넥트, 안면 인식이죠. 안면 인식. 핸드폰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페이스 커넥트. 저는 페이스 커넥트를 잘 안 쓰고 있어요, 이제. 왜죠? 마스크 때문에. 그렇죠. 마스크 때문에 잘 안 쓰고, 제가 이제 수염을 많이 길렀잖아요. 네.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수염을 기르니까 수염 전이랑 수염 이후랑 인식을 잘 아무래도 못해가지고. 얼굴의 윤곽을 네, 인식하는 네, 거기 때문에 네. 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페이스 커넥트를 잘 안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좀 궁금해요. 이게 면도를 하고 인식을 시킨 다음에, 제가 수염이 굉장히 빨리 자라기 때문에 한 2, 3주면 이렇게 부실부실한데 인식을 할까? 아니면 이 친구가 그 현대차에서 말한 그 인공지능이라면서요. 네. 딥러닝. 딥러닝을 통해서 제가 3주 동안 기르는 그거를 인식해서 수염 없는 모습, 수염 있는 모습까지 인식을 할까? 굉장히 궁금한데, 그거는 뭐 제가 3주를 빌릴 수 없기 때문에. 뭐 일단 말하기로는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선글라스 정도는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오거나 뭐 흐린 날씨, 야간에서도 인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초창기의 핸드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사진이나 이런 그쵸. 걸로도 뚫렸거든요. 그쵸. 지금은 뚫리진 않지만, 지금 현대차에 지금 제네시스에 들어간 이 페이스 커넥트가 스마트폰 대비 뭐 최신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지는 저희가 아직 뭐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IT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신기술 적용되는 거는
반갑고 궁금해요. 진짜 써보고 싶고 다양한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네. 닮은 사람을 데려온다든지 네. 동생이나 네.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그러니까-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게. 네. 동생들 뭐 쌍둥이. 쌍둥이는 안 될 거. 헤어스타일을 바꾼다던가. 가발을 네. 쓸 때 알아보나? 이런 모자, 뭐 이런 선글라스, 네. 이런 말한 선글라스가 진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시승차가 나오면 요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얼굴을 인식해서 문만 열어주는 게 아니라 두 명까지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누가 차를 탔는지 인식해서 그 사람에 맞는 시트 포지션, 이 사이드 미러 각도 이런 것까지 조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다 해주는 네. 그리고 이게 뭐 딥러닝 기술뿐만 아니라 다이나믹 업데이트도 적용됐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좀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정보들을 개인 정보잖아요. 그렇죠. 이걸 수집해가지고 어떻게 쓰냐, 혹은 보안을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저희가 최근에 뭐 보도했던 다뤘던 기사 중에서도 현대차 홈페이지가 뚫려가지고 개인의 정보가 유출됐다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 정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단순히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거는 보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물어보도록 하고, 이 페이스 커넥트 다음에 있던 게 지문 인증 시스템. 예, 기존에도 지문 인증은 됐었어요. 기존에 지문 인증이 카페. GV70에 됐었죠.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카페이 기능 카페 기능. 했는데, 이번에 지문 인증 같은 경우에는 키 없이 이제 문을 열고 그다음에 시동을 걸고 주행까지 할 수 있는. 진짜로 이제는 스마트 키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 얼굴로 문 열고 지문으로 시동 걸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아도 스마트폰 관련 이런 키들도 없이 모든 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보안 혹은 그 다음에 인증, 어떤 착오들, 그러니까 뭐 테이프라든가 실리콘 가지고 지문을 떠서 그런 것도 되는지 그렇죠. 또 시간이 되거나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볼 텐데, 물론 당연히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안성은 충분히 갖췄을 거예요. 그럼 네. 이제 양산차에 넣었다는 거는 검증이 됐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OTA 서비스가 굉장히 좀 개선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무선 업데이트죠. 무선 네. 업데이트 기능이 기존에는 이제 무선 업데이트 기능이 센터 디스플레이나 HUD 같이 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만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업데이트를 할 수 있더라고요. 뭐 차량의 제어 시스템부터 뭐 브레이크, 서스펜션 이런 것까지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니까 테슬라가 생각이 나네요. 네, 뭐 어떻게 보면 그 전에 OTA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현대차가 이제 어떻게 보면 비판을 받던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 OTA는 뭐 주행 시스템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를 하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까지 업데이트를 하는데 왜 현대차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만 해요라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신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사실 이게 약간 법적인 문제 때문이었죠. 원래는 차량의 정비는 인증된 정비소에서만 해야 한다, 이 규정 때문에 안 됐던 맞아요. 건데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가 돼서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OTA도 가능했어요. 현대차도 가능했는데 아무래도 국내 규제 법규상에서 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정비의 영역이냐, 업데이트의 영역이냐, 서비스의 영역이냐라고 구분을 지었을 때 굉장히 좀 현대차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요거는 업데이트 영역, 요거는 정비 서비스 영역이라고 구분을 지었지만 그 부분을 좀 풀다 보니까 규제가 풀렸습니다. 규제가 풀리면서 현대차도 하게 됐고, 이 뭐 서스펜션, 브레이크,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점점점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서비스 센터를 갈 일이 없어지지 않나. 특히나 전기차인데. 그쵸. 오일을 갈 필요도 없고 예. 회생 제동을 쓰면 브레이크 패드도 오래 갈 거고. 근데 이게 현대기아차가 국산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 가장 강점을 가지는 게 AS 네트워크잖아요. 그렇죠. 서비스 네트워크, AS 부분에서 굉장히 저렴하고 많이 있고 한 게 강점이었는데, 이제 뭐 수입 전기차들도 많이 들어온 상황에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고 OTA로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러면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차의 강점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 수입차 대비
현대, 기아 국산 업체들이 가지고 있던 강점 중에 분명히 뭐 여전히 부품 가격은 저렴하겠지만 서비스 센터를 자주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뭐 현대차의 강점 하나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상향 평준화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콘텐츠가 될 것 같아요, OTA가. 네. 그래서 이 OTA가 어디까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또 현대차 그룹 관계자 연구원 분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수입차 대비 경쟁사 대비 현대차가 가지고 있던 강점 중에 가장 큰 강점이 이 AS 네트워크와 서비스인데 가면 갈수록 약해지지 않냐라고 했더니, 현대차는 이 서비스 영역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정비뿐만 아니라 이 모빌리티의 서비스 영역을 넓히겠다라고 해서 전기차 같으면 뭐 충전, 그러니까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 예전에 찾아가는 정비 서비스가 이제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로 바뀌는 거고, 이제 충전소 예약이나 이런 것들, 현대차 같은 경우 더 많은 직접적으로 충전소를 늘리고 있고, 뭐 초고속 충전 이런 것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된 이제 충전 서비스를 굉장히 좀 많이 늘리고 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좀 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실현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죠. 네. 그리고 이 제네시스 전기차다 보니까 또 좀 새로운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전기차 프리빌리지라고 있는데, 전기차 프리빌리지는 제네시스 전기차를 구매하면 이제 4가지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할 수 있는데, 홈 충전기를 설치할 거냐, 혹은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에 공용 솔루션을 제공할 거냐, 충전 크레딧을 받을 거냐, 혹은 뭐 그것도 싫으면 라이프스타일 관련 용품을 좀 받을 거냐라는 4가지 중에 하나를 한다고 하는데, 사은품이네요. 사은품, 네. 전기차를 사면. 그래서 제가 좀 계산기를 좀 두드려 왔어요. 이게 라이프를 보면서 라이프스타일은 뭐 와인, 커피 구독 상품, 뭐 호텔 멤버십, 세차 코팅, 그리고 온라인 컨텐츠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걸 제공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저렴할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제일 저렴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인 주차장에 계신 분들은 이제 홈 충전기를 설치해 준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 비공용 개인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한 150만 원 정도, 뭐 훨씬 더 저렴한 것도 있고 더 비싼 것도 있지만, 이 적정 수준 국내에서 이게 이제 뭐 충전 성능, 가격, 그리고 업체, AS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100에서 200만 원 정도 가격이 책정되고, 여기에 보조금이 적용되잖아요. 보조금이 적용된다고 봤을 때 저는 일단 개인 충전기가 제일 좀 끌리고, 상대적으로 공용 주택에 아파트에 설치해주는 이 솔루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일단은 통과해야 될 산이 많죠. 예.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입주자 대표 회의까지 분여회, 분여회 다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는 이미 설치가 돼 있고, 그쵸. 예, 구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걸 해야 될 텐데, 방금 화석 기자가 말한 그런 여러 이해 집단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설치된 곳이 제한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쵸. 모든 주차장에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차 싸움이 100% 납니다. 그쵸. 그리고 공용 충전기 몇 개를 한다고 해도 네. 뭐 예를 들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주차를 해서 밤새 꽂아 놓는다든지 네. 이러면 다른 전기차가 네. 와서 꽂아 놓는다. 방법이 없어요. 이 혜택은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닥 저는 뭐 메리트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실제로 220V 휴대용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30만 원에서 60만 원, 50만 원 미만으로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 40만 원짜리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이 개인 홈 주차장 충전기보다는 굉장히 좀 가격적 메리트가 떨어져서 이건 좀 별로인 것 같고, 아파트나 이제 그런 공용주택 사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세 번째 그 50만 충전 크레딧, 그냥 충전 크레딧으로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막 아파트에 충전기 설치하신다고 감정 상하고 맞아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전기차가 많은 환경이면 또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몇 대 없어요. 그러면은 또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차 시비 네. 당연히 난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은 뭐 만족스러운 이런 장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뭘 선택하시든 개인의 선택이시긴 하지만, 저는 뭐 요 4가지 중에 홈 충전기나 충전 크레딧이 좀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GV60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EQA, 모델 3 그리고 이 GV60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뭐 하실 거예요? 일단 저는 EQ에는 탈락이고요. GV60이랑 모델 3가 진짜 고민이네요. 진짜 고민이네요, 그거는. 진짜 고민? 네. 어떤 거 하실 거예요? 저는 GV60 하겠습니다. GV60? 네. 어떤 점에서? 좀 더 범용성에서 좋을 것 같고 제네시스 브랜드 파워가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요. 네. 저는 모델 3를 선택할 것 같아요. 모델 3를 선택하는 게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차에서 주행거리이기 때문에 롱레인지 모델을 이제 우선적으로 할 거고 롱레인지가 안 나오면 기다리겠죠. 제가 아까 이거 해치백 아니냐, 뚱뚱한 해치백 아니냐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이 차가 조금 더 낮았으면 어땠을까? 아예 처음부터 포지션 자체를 핫해치라는 느낌, 벨로스터 N이나 뭐 i30N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고성능 퍼포먼스 고성능 퍼포먼스 모델이라는 느낌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델 3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캐릭터를 가져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현대차 그룹이 eGMP로 만드는 전기차 지금 3대가 나왔는데 아이오닉 5, EV6, GV60 다 이런 모양이에요. 네. 어쩌면 이런 모양이 한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의견을 너무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이 휠베이스 구성부터 보면 실내 공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는 장점이에요. 분명히 장점이긴 한데 아이오닉 5나 EV6에서는 이 공간 자체, 크기 자체, 이런 구성 자체가 굉장히 장점인데 제네시스로 오면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성능을 내세우고 싶으면 정말 고성능답게 이 세단 느낌이나 혹은 핫해치 느낌을 딱 세워가지고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차를 구매하실 의향은 굉장히 많으실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차를 받거나 해서 여러 가지 방금 아까 전에 말했던 페이스 커넥트라든가 지문 인식이라든가 기타 부가적인 기능들은 직접 살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리브 신승이었고요. 신화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